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 작가님께서 쓰신 생각의 주도권을 디자인하라, AI를 무기로 만드는 질문의 힘이라는 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유나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꺼낸 이유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의 힘, 그리고 그 질문이 내 생각의 주도권을 잡는 열쇠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많은 도구들이 답을 내주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정작 왜, 무엇으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그 점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하게 답을 얻을수록 우리는 질문을 덜 던지게 되고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고요. 이번 1시간 동안 우리는 다음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왜 지금 생각의 주도권이 중요한가? AI 시대라는 맥락 속에서 질문이 사고를 재설계하는 기제임을 이해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는 것, 묻고 싶은 것, 바꿔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이 강의는 단방향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의 설계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질문을 품고 이 자리에 왔는지를 마음속으로 잠깐 떠올리면서 오늘 강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섯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AI 시대의 생존 조건. 틀릴 수 있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우리가 정해진 답이 아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AI가 답을 제공하는 시대에 인간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오히려 틀린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질문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블랙박스에 갇힌다는 거죠. 정보와 기술이 넘치는 환경에서 우리는 스스로 묻기보다는 시스템이 내준 답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멈추면 우리는 그 시스템의 블랙박스 안에 갇히면서 어떤 사고의 주도권을 놓치게 되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AI 시대의 창의성. AI 시대의 창의성은 뭘까요? AI가 생산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시대에는 인간이 무엇을 생산하느냐보다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창의성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틀을 해체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재조합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지적 빈곤입니다.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관점을 설계할 수 있는 법이 뭘까요? 정보의 과잉 속에서 지적 빈곤을 극복하고 나만의 시각을 갖기 위해선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엮고 해석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관점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기르고 남들과 다른 가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 직업의 미래. 직업이 AI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나의 역량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또한 익숙한 틀에 질문을 던지고 저항을 만드는 마찰 지점에서 비로소 인간 고유의 가치가 발휘되겠죠.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AI 시대에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인식은 왜 중요할까요? 생각의 주도권을 디자인하라에서 말하듯이 질문을 던지는 능력, 즉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AI 시대의 생존의 어떤 조건이 됩니다. 질문 던지기를 멈추면 우리는 기계 혹은 시스템이 제시한 틀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 우리 사고가 고정되지 않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잠깐 1분 정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틀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적어보며 첫 번째 장을 들어가겠습니다. AI가 답을 던지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까요? 오늘 강의의 나침반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유하는 힘이 다시 깨어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AI를 처음 만들 때는 그저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I는 단순히 일을 돕는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창작, 어떤 전략적 판단까지 개입하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AI가 도구일 때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AI가 무기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관리를 넘어서 사고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AI를 사용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언젠가 미래를 바꿀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작가는 경고를 하죠.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과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음성 비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자율주행 기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하는 AI의 변화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질문하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AI의 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사고의 주도권은 점차 사라집니다. 과거에 AI는 인간의 보조수단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어때요? 사고와 창작의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 올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AI와 인간의 어떤 학습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부터 한번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유리컵이 하나 놓여 있네요. 이 유리컵이 책상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컵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인간은 컵이 깨지는 장면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웁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무수히 봤습니다. 무수히 체험을 했고 배웁니다. 반면에 AI는 수많은 데이터, 파손 데이터를 보고 확률적으로 패턴을 추론을 하죠. 이처럼 AI의 사고는 감정이나 직관이 배제된 통계 중심의 방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AI를 이런 비감정적이고 통계적인 사고방식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따른다면 스스로의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물리적 환경과의 직접 상호작용을 통해서 맥락과 의미를 구성을 하지만 AI는 이 핵심적인 깊은 깨달음의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는 거죠. AI는 하루에도 수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한 번도 스스로 틀렸음을 자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배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AI처럼 통계적인 어떤 정답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려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천동설 시대 인간처럼 보이는 대로 믿는 사고의 함정에 빠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동설의 핵심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는 설이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돌고 있다고 봤습니다. 관찰자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한 결과로 보이는 해가 뜨고 지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고의 방향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동설은 어떻습니까? 지동설의 핵심 사고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고 봤습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질문과 의심을 통한 사고 전환의 어떤 산물인 거죠. 왜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방향을 나는 움직이는 존재이고 중심은 바깥에 있다는 것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천동설이 틀렸다는 걸 세상이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150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틀린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성공의 공식, 이게 맞다고 굳게 믿는 지식조차 내일이면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더 배우는 용기보다 더 비우는 용기, 낡은 지식을 비워내는 아웃데이터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지식을 조금씩 고치는 업데이트 방식은 너무 느리고 수동적입니다. 용기 있게 과거의 상식을 폐기하고 낡은 사고의 프레임을 해체할 때 새로운 통찰이 들어설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독서 경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낡은 사고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새로운 개념적 구조를 받아들이는 파괴적 혁신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멈춰있는 지식은 고인물과 같아서 썩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신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 AI는 무엇이 옳은가를 계산할 수 있지만 왜 옳은가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이제 정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의문을 던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개념도 변화를 합니다. AI 시대, AI가 더 잘하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률적 예측을 하고 기존 패턴을 조합해서 창작하고 자동화로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등 결과를 도출하지만 인간은 어때요? 그 결과에 도덕적, 철학적 맥락을 부여를 해야 합니다. 즉 AI는 정확하게 일하지만 인간은 깊이 있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AI 시대의 어떤 노동의 품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AI 시대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이 틀릴 수 있는가,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질문을 하고 AI가 틀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장에서는 인간이 AI의 블랙박스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질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블랙박스 안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주제에서는 AI 혹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패턴이나 답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봤습니다. 책에서는 AI는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인간 사고의 거울이자 질문하지 않는 인간을 도구로 만드는 위험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란 우리가 내부 작동을 모르고 결과만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우리는 수동적 수용자가 돼버릴 위험이 있다고 봤죠. 이 장을 들으며 최근 내가 답만 받아들인 경험이 있다면 이라고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앞장에서 던진 내가 틀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오류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사고의 한계를 자각하고 진짜 질문의 본질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정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사고를 흔들고 확장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질문은 어때요? 좋은 질문은 억지로 답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기보다는 생각이 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어떤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질문이 될까?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들을 받고 계시죠?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답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받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좋은 질문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좋은 질문이 있을 때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비옥한 토양이 필요합니다. 질문 또한 적절한 전제에 의해서 생겨나겠죠. 질문이 어떤 생각의 출발점이라면 전제는 생각이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생각은 좋은 전제하에 적절한 질문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버스 프롬프팅 능력입니다. 리버스 프롬프팅은 AI가 준 답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이 답변을 내놓기 위해 어떤 전제와 관점을 사용했는가를 역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AI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알려줘.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답했어? 이게 바로 리버스 프롬프팅, 즉 AI에게 되묻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I가 준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답변이 나의 사고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질문의 사고의 구조를 바꾸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답을 잘 받는 시대가 아니라 답을 해석할 줄 아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AI 리터러시입니다. AI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비판적 사고로 해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힘,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 그것이 바로 AI 리터러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을 키워야 하지만
AI가 발전할수록 그 내부 구조가 점점 더 블랙박스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는 보지만 그 결과가 어떤 데이터와 판단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AI 블랙박스화는 내부 결정 과정이 불투명해서 누가 왜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할 수 없어서 책임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의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AI의 작동 원리가 불투명해지는 이 현상은 기술적, 사회적, 산업적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위협하기도 하죠. 먼저 기술적 블랙박스는 수많은 매개 변수의 딥러닝 알고리즘의 복잡성 때문에 개발자도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블랙박스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결과만 보고 신뢰하는 사용자들의 어떤 맹목적 수용 때문에 AI가 편향되거나 오류가 있는 판단을 해도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적 블랙박스는 또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기술 독점 및 비공개 때문에 사용자들은 AI 비서의 내부 작동 원리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사용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질문할 줄 아는 리터러시, 즉 블랙박스를 이해하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AI 리터러시는 블랙박스를 여는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유하지 않는 인간은 판단의 주도권을 AI에게 넘기고 결국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는 순간 기술은 설명할 필요 없는 권력이 되겠죠. 그리고 인간은 도구가 만든 어떤 그 결정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신뢰는 무너지기 때문에 AI의 시대에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을 도구로 인간을 주체로 세우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AI 시대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똑똑한 기술이 아니라 그래서 더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가 보지 못한 관점은 무엇인가를 되물으면서 탐색해야 블랙박스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AI 시대의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I가 생산을 대신하는 시대에 인간 창의성은 어떻게 작동해야 할까요? 생산보다 판단과 재구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많은 생산을 해내는 것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도 창의성이란 사고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며 AI는 기존 데이터를 유연하게 재배할 수 있어도 인간이 던지는 어떤 질문과 그 재구성의 틈새를 만드는 건 다르다고 말을 하죠. 즉 AI가 빠르게 생산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이 더 이상 차별화할 수 없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것을 왜 이렇게 재구성하는가, 그 과정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가 같은 사고를 해야 합니다. 이 장을 들으면서 최근 내가 접한 정보나 콘텐츠 중에서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나? 라고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AI를 통해서 어떤 음악과 그림을 만들고 요즘엔 글을 씁니다. 그럼 창의성은 이제 AI의 영역이 되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창의성은 기존의 것을 새롭게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합 가능한 어떤 패턴을 무한히 생성을 해내죠. 그 과정 중에 인간의 역할은 이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조합을 판단하고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판단 능력이 곧 AI 시대의 새로운 창의력인 것이죠.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작의 재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중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할지, 어떤 감성을 입힐지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되죠. 창작은 이제 인간과 AI의 협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간이 방향성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종이에 직접 펜을 들고 쓰는 지필 형태였습니다. 글을 쓸 때. 그런데 이후에는 워드 프로세서가 등장을 하면서 완벽한 문장을 처음부터 써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이 줄어들었죠. 초안은 그냥 대충 씁니다. 그리고 이후에 복사하고 수정하고 어떤 붙여넣기를 하면서 글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잘 쓰는 것보다는 어떤 편집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흐름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생성의 시대예요. 인간이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고 AI가 먼저 다양한 어떤 결과물을 생성한 후에 인간은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고르고 선택을 해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창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 때도 AI가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초안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인간은 그 결과를 해석을 하고 어떤 감성이나 메시지를 추가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창작은 왜 쓰는가 라는 목적에서 출발을 하지만 AI의 창작은 가장 확률적인 단어를 조합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다르죠? 출발점이. 이 인간이 이 방향성을 통제해야 창조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AI가 만들어낸 감동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직접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메일 하나를 보낼 때도 AI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AI가 다듬어주는 그 문장을 인용을 하죠. AI가 다듬어줘서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직접 생각을 하고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흔적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어떤 진정성도 같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것을 값비싼 신호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어떤 메시지만이 상대방에게 진정한 가치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느낌으로 오죠, 사실은. 우리는 감정이 빠진 새로운 언어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어떤 경계를 해야 됩니다. 값비싼 신호 이론은 누군가가 행동이나 어떤 표현, 자원 등의 어떤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보내는 데는 시간이나 위험이나 노력이나 어떤 자원 등의 그런 비용이 들어갈수록 그 신호의 진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값비싼 신호 이론입니다. 즉, 공짜로 할 수 없는 행동이야말로 진심을 담은 신호라는 뜻입니다. 값비싼 신호 이론은 진정한 신뢰는 비용을 감수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AI와 디지털 기술이 신호를 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생산을 해내죠. 그 결과 누구나 진심처럼 보이는 글, 이미지, 감정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 이번 장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관점을 설계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올 겁니다.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지점에서 움베르토 에코의 경고라는 게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경고가 떠오릅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경고란 정보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비판 없이 수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오히려 지적 빈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적 부자와 지적 빈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적 부자는 정보의 양이 아닌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석을 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능력으로 결정이 되죠. 지적 빈자는 어떨까요? 지적 빈자는 정보가 넘쳐나는데도 비판적인 사고 없이 AI의 어떤 답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적 빈자는 당연히 어떤 정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때문에 지적 빈자는 정보가 넘쳐날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AI가 제공하는 좁은 필터 버블에 갇혀 외부의 다양한 관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터 버블이란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고 접하는 정보가 점점 나만을 위한 세상으로 한정되는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궁금합니다. 지적 빈자인가요? 지적 부자인가요? 정보의 양이 늘어난 만큼 진짜 목소리와 가짜 신호의 구별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감수하고 말하느냐입니다. 그게 바로 AI 시대에 값비싼 신호가 다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혁신과 AI 워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I 혁신은 AI가 실제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예측하는 지능적 시스템의 진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반면에 AI 워싱은 어떨까요? AI 워싱은 실제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거의 없거나 단순 자동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AI가 했다는 식으로 과장을 하거나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AI 워싱은 이런 면에서 싸구려 신호인 거죠. 진짜 혁신은 어떤 비용을 감수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어떤 사고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경고를 했듯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지성은 깊은 사유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AI 시대의 혁신은 어떤 기술의 유행이 아니라 사유의 용기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AI 기술을 허울만 좋게 하는 AI 워싱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효용 없이 AI라는 이름을 붙여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을 하죠. 진짜 혁신은 AI를 활용해서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인간의 어떤 능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설계될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편의에 머무르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AI는 우리에게 효율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효과성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AI가 가져다 주는 어떤 가능성을 삶에 적극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끝자락에서 과거의 습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방향키는 인간이 쥐고 있습니다. AI가 우리에게 효율을 줍니다. 그런데 그 효율이 나의 가치를 대신 정해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겠죠. 나는 기술을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기술에 휘둘리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겠죠? 나는 정보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정보에 휘둘리고 있는가? 결국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관점을 설계하는 핵심은 질문하는 힘을 회복해서 스스로 사고의 틀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I가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증강과 마찰이라는 키워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주제에서 책이 말하듯이 인간이 AI와 경쟁하는 대신에 증강시켜야 하고 저항, 질문, 낯섦 등의 어떤 마찰이 있는 지점에서 인간의 고유의 힘이 발휘된다고 봅니다. 증강이란 단지 도구로서 AI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와 감성과 관점을 확장하는 파트너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마찰이란 편하고 반복적인 틀을 깨는 어떤 저항감이나 질문이 있는 지점이에요. 바로 그 저항에서 새로운 통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직업의 모습은 AI에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나만의 가치로 엮어내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AI와 함께 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증강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불편하게 느꼈던 틀, 나에게 마찰을 준 경험이 있다면 등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직업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구성하는 과업의 재구성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AI는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어떤 전문성의 레벨을 높이는 증강 도구라는 것입니다. AI가 자료를 조사하고 어떤 초안 등을 작성해 주는 등 단순한 과업을 맡으면 인간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윤리적 판단 등 고차원적 역할에 집중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증강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AI를 쓰는 모두가 증강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GPT로 문서를 요약하는 수준은 기본 증강에 불과한 겁니다. 이미 존재하는 업무를 틀 안에서 효율만 높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증강은 다르다는 거죠. AI를 통해서 사고방식이나 어떤 문제 접근법이나 일하는 태도, 일하는 태도의 자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AI로 작업을 빨리 끝내는 사람과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하고 더 넓게 연결하는 사람 사이에는 결국 존재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질적인 증강을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사고가 멈추는 지점을 발견을 하고 그 지점에 의도적인 마찰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다음은 그 마찰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AI 시대의 가장 교묘한 적입니다. AI가 모든 답을 쉽게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질문을 덜 던지게 되고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관성이 강해지게 되죠. 본질적인 증강은 이 관성을 깨는 마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익숙한 사고방식에 의도적으로 저항하고 새로운 궤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AI를 통해 사고의 관성을 깨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리버스 프롬프팅입니다. AI에게 정답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AI가 준 답변을 다시 해체하고 그 질문의 구조를 역설계하는 게 바로 리버스 프롬프팅이라고 했습니다. 이 리버스
드래프팅의 훈련의 핵심 3축은 의심과 상상과 연결입니다. 이 세 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심입니다. 의심을 하십시오. AI가 어떤 답을 준 것을 보고 이 답이 왜 나왔지? 라고 되물으십시오. 이는 사고였던 관성을 깨고 우리의 게으름을 깨고 마찰을 통해서 통찰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 답의 전제는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여러분이 가진 프레임을 흔드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상상입니다. 상상을 하십시오. 익숙한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을까? AI는 수많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실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은 실패 비용 없는 상상 실험을 반복하며 새로운 관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입니다. 연결하십시오. 의심과 상상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기존 어떤 지식과 연결을 해서 나만의 관점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심과 상상과 연결의 순환고리가 여러분의 사고 루틴이 될 때 여러분은 AI 시대의 지적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도적인 훈련 루프가 여러분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AI의 승자는 답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자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이유는 좋은 답을 또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일상을 관찰을 하고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미래의 어떤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AI라는 거울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와 태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관점은 인식의 등불이고 질문은 사고의 나침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관점은 세상을 해석하는 힘이고 방식이고 질문은 관점을 움직이는 레버라는 이야기죠. 이 둘을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만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생각하는 인간의 힘입니다. 바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한 시간은 세상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눈을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직감과 그리고 여러분의 해석입니다. 생각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대에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내일 누군가의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